안녕하세요. 네. 자, 강의 계획서를 잠깐 보시면 나간 자료가 강의 계획서하고 이제 추가 프린트죠. 이 추가 프린트 이제 판례 최신 판례를 이제 정리해 드린 건데 그 2차와 관련된 거 위주로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객관식과 관련된 뭐 상속법, 칭상 이런 거 쪽은 다 빼버리고 그리고 객관식과 관련된 판례들은 다 빼버렸어요. 기존에는 그냥 통합해서 같이 강의를 했는데 2차는 분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2차 관련된 판례 위주로다가 2차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싫었거든요. 아예 전혀 관련 없고 객관식 위주로 관련성 있는 것들만 좀 서로 빼버리고 그러니까 양이 좀 줄었어요. 1차와 관련된 건 저녁반 제가 강의를 객관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한 50페이지 정도 좀 되더라고요. 분량이. 50페이지 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최신판은 또 거긴 빠졌는데 거긴 3월 7일까지인가 했고 요거는 3월 최신까지 정리를 했는데 이게 3월 23일자 최근 전원체 판결에 나온 게 있어요. 상속과 관련 좀 실제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물론 우리 법무사심에서 이제 상속법이 좀 약간 잘 안 나오는 편이어서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례고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판례예요. 그게 3월 23일자까지 실어드렸고 저녁반 객관식은 3월 7일인가 그때쯤인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거기는 50페이지 정도 분량이고 여긴 34페이지 분량이죠. 그러니까 거기 객관식에서 나온 판례 중에 많이 빠져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건 이제 객관식은 뭐 이상한 곳에서 막 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한 거고, 요건 2차 관련돼서 정리하신 거라니까 요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벗어나지 않을 거다 생각한다. 그래서 최신 판례까지 실어드렸고, 요게 우리 판례집 교재, 부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13년 판례집에서 이제 추가돼 나온 거죠. 그걸 14년 판례집은 5월달에서 6월달 그 사이 나온 판례, 작년도, 22년도. 근데 요게 그 이후 최신까지 나온 판례를 업그레이드 시켜놓은 거니까 같이 비교해서 봐가시면 되는 거죠. 최신 요 추가 프린트에서도 2차 시험과 관련해서 꽤 유력한 문제들이 있어요. 유력한 문제들이. 그래서 그렇게 또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할 거고, 강의 이제 16회로 짜여 있는데, 16회 강의 중에 이제 이게 뭐, 하프 모의고사라 그래가지고, 반 정도 모의고사.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예비순환 때는 3분의 1 모의고사. 그 다음에, 그 1순환 때는 이제 예비순환, 1순환, 2순환, 3순환 이런 식이죠. 학원 커리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순환 때는 하프 모의고사로다 보고, 나머지는 강의 테스트로다가 대체하고, 사이사이 강의 테스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순환 모의고사, 2순환, 3순환 이렇게 갔을 때는 이제 100점짜리로다가 연습할 예정이에요. 2순환, 3순환은. 뭐 그렇게 모의고사를 해서 제대로 중복되지 않게 문제를 내니까 다 풀어볼 수 있게 웬만한 것은 다 풀어보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니까 그 정도 가면은 뭐 객관식은 주관식은 민법은 뭐 충분할 거라고 봐요. 나머지 이제 거기서 응용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토요일 날 강의가 2번 연강이 있어요. 그래서 6회하고 7회 그 다음에 13회, 14회 이렇게 얼마는 연강을 안 하려고 하는데 학원 커리 일정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짜게 됐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 대신 일요일 날 강의는 없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할게요. 뭐 늘 그렇듯이 채권 총론부터 강의를 시작하고 오늘 배울 분량은 채권자 대의까지 할 예정이에요. 물론 제일 중요한 파트는 채권자 대의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동시항변권 파트가 요 범위에 들어있어요. 동시항변권 파트, 채권자 대의 파트 요 두 가지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는 거죠. 자, 채권 총론 앞부분부터 가보시면 우리 교재는 283페이지쯤 되겠네요. 여기 보면 이제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 구별 이렇게 하면서 뭐 객관식에서 가끔 물어보는 판례잖아요. 그 의의를 암기하는 건 큰 의미가 없고 2차 시험 객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식은 의의 정도를 봐두는 거죠. 이 주관식과 관련해서는 이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의 그 효력이 어떤 의미 있는 거냐라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주된 채무와 부수적 구별과 관련해서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는 거죠.
뭐 기본적인 마인드는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 구별은 효과와 관련해서 큰 의미가 차이가 있죠. 주된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이런 거죠. 주된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는 해제 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반드시 해제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근데 해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근데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해서 해제되겠냐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부수적 채무는 손해배상과 연결되는 것이지 해제 쪽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 가장 큰 특징이 그거라는 거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주된 채무는 뭐고 부수적 채무는 뭐냐 이런 것이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매매라든가 임대차라든가 도급 이 세 가지 정도는 중요한 이제 주제니까 이런 것들은 주된 채무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겠죠. 매매 같은 거에 주된 채무는 이제 동산이냐 부동산이냐 달라질 수 있겠죠. 만약 동산 같은 경우는 매매에 따른 목적물 이전 의무, 그 다음에 인도 의무겠죠. 그 다음에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뭐 동산을 매매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나누는 건 별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냥 대금으로다가 바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인도, 이게 동시항변권 있는 것이죠. 주된급부음으로서. 또 부동산이라면 매매, 그것이 일반 임야로서, 토지로서 쭉 인도가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매매가 임야 같은 경우라면 목적물 이전 의무와 매수인 대금 지급 의무인데, 이걸 좀 더 분설해서 매도인의 어떤 소유권 이전의 서류 제공, 그 다음에 매수인의 잔금 지급, 여기 이제 동시관계에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계약금이 지급된다면 그건 해약금으로 작용, 525조죠. 중도금이 지급됐다면 지급되는 것으로 약정했다면 중도금은 선의행 의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임야 같은 것이 꼭 인도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소유권 서류 제공, 이것이 동시관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아파트를 생각해 본다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도 서류 제공도 해줘야 되지만 목적물도 이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동시관계, 매수인의 대금 지급과 동시관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각각의 구체적 사례에 따라서 살짝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본적인 조문상으로 따져본다면 568조 같은 경우죠. 그래서 매수인 대금 지급과 매매 목적물 이전 의무, 이건 이제 동산, 부동산을 다 포함해서 포섭해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자, 임대차 같은 경우는 임대차 성립과 관련해서 주된급부 의무로서 동시관계 있는 경우가 임대인의 목적물 사용 수익할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 임대차는 보증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전세권과 달리, 근데 전세금이 반드시 지급 요소죠. 하지만 임대차에서 임대차 보증금은 요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형님 요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의 문제도 있었어요. 법행 문제에서. 법행 문제로 기억하는데,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도 임대차 계약은 성립한 거예요. 차임 지급 의무와 주된급부 의무로서도 임대인 의무와 사용 의무와 동시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전세권은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에요. 물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는지, 가름할 수 있어요. 임대차 보증금도 마찬가지. 만약 임대차 보증금이 지급되는 상황이라면 기존 채권으로 임대차 보증금에 가름할 수 있어요? 가름할 수 있나? 가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임대차 보증금은 전세권과 관련된 전세권 보증금과 달리 성립 요건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 기억해 두시는 거죠. 차임 지급과 동시관계다. 주된급부로서. 임대차 종료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임대차 종료에서는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반환 의무가 있어야 되겠지.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받았다면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동시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주된급부로서. 도급과 관련해서는 보통 일의 완성 의무와 보수 지급 의무죠. 일의 완성 지급 의무하고 보수 지급, 이게 주된급부 의무가 될 수 있어요. 자, 일의 완성하고 보수 지급 의무가 그럼 동시관계 있냐? 동시관계 있지 않아요. 일의 완성 의무가 선의행 의무예요. 보수 지급은 일의 완성 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의 완성 이후에 보수 지급 의무, 이렇게 동시관계 있지 않다라는 거고, 주된급부 의무지만. 그러면 동시관계는 어떤 경우냐면, 일의 완성 플러스 인도까지 이루어질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도급이 일의 완성으로 끝나는 도급이 있을 수가 있고, 일의 완성에다가 목적물 이전해줄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의 완성 플러스 인도 의무, 요것이 보수지급과 동시관계에 있다. 즉 어느 쪽이든 일의 완성 의무는 동시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보호 의무는 2차 시험에서는 별도로 안 보셔도 된다 이 소리야. 2차 시험과 관련해서는
하나 정도만 그냥 보면 돼. 그것도 뭐 큰 의미가 없고, 이 보호 의무는 이제 자꾸 채무 불이행 쪽으로 규율하려고 확장하려고 하는 쪽으로서 이제 논의하는 부분인데, 우리 판례 입장은 이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효과는 불법 행위로 규율한다. 뭐 이 정도이죠. 객관식도 그 정도고 2차 시험으로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채권의 목적으로 가시면 이 특정물 채권 관련해서 자, 효과와 관련된 것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양가로 4번 과실의 기소. 여기가 2차 시험과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객관식도 관련성이 있지만. 자, 효과는 이제 특정물 채권, 특정물 매매를 예를 드시면 성간주미가 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고, 374조죠.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 책임으로 보존해야 된다. 임대차 목적물 관련해서 우리 작년에 우리 시험에 물어봤죠. 당사자 쌍방이 귀책 사유 없이 목적물이 소실됐을 때 누구한테 최종적인 성간주임을 부담시키냐. 임차인이 성간주임을 부담한다. 이게 374조하고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한번 여기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강조한 부분인데 이게 작년에 물어봤어요. 우리 법무사 시험에서 임대차 그 화재 소실과 관련해서. 목적물 인도 의무, 뭐 객관식이라는 거예요. 이행기 현상대로 목적물 인도 장소, 채무 성질 일정 상태 의사표시를 변제를 정하지 아니한 때는 특정물 인도는 채권 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 이걸 뭐 주관식으로 물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객관식용이죠. 자, 그렇지만 양가로 4번은 주관식으로 물어볼 수 있다. 그리고 사무관 승인 시험에서 출제한 적이 있었다. 우리 시험은 아직 안 물어봤다. 그럼 우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연습해두고 공부를 해두셔야죠. 숙지해두셔야죠. 자. 과실의 기석은 이 천연과실, 법정과실 다 포함이에요. 채무자 이행기 전이라면 채무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기속한다. 매매 목적물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매도인한테 기속한다. 그렇지만 이것도 만일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과실은 매수인한테 이전된다고 봐야죠. 아직 요 이전 이행기 전에 매도인이 소유자다. 채무자를 매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매도인한테 계속하는데, 근데 매수인이 대금 다 줬어요. 근데도 매도인이 인도 안 해주고 점유하면서 과실을 취득한다. 그럼 부당이득 반환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의 판례도 물론 있고. 자, 이행기 이후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기속하지만 매매의 경우 채무자가 아직 매매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채무자에게 기속한다. 즉 매매에서 매도인이 점유하면서 이행기 이후를 하더라도 매도인이 점유하고 매수인이 아직 대금을 지급 안 했다면 매도인한테 기속한다.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을 때를 말해요. 한편 이제 그 다음 게 법원 승진에서 2차 시험에 물어보기도 한 거예요.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했다면 매수인에게 과실이 기속된다. 그 옆에다 그렇게 써놓으세요. 설사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다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해요. 그 법원 승진 시험에서 어떤 시험의 문제가 있었냐면,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계약금만 매매 대금 일부만 지급한 상태예요. 그런데도 매수인이 목적을 인도받았어요. 매매 대금을 다 지급 안 한 사안이에요. 물론 매매 대금 다 지급했다면, 그런 상태에서 매수인이 인도받았다면 당연히 매수인한테 과실 기속하는 거예요. 근데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다 안 줬어요. 일부만 줬어요. 그런 상태에서 목적을 인도받았어요. 그래도 그 과실은 매수인 거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법원 승진 2차 시험 문제예요. 2021년도. 굉장히 헷갈리기 쉬워요. 어쨌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쉽게.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수인이 인도를 받았다면 해제된 바 없어요. 아직. 적법하게 매매계약이 유지되고 아직 해제는 안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매수인이 인도받았다면 매수인이 대금을 다 줬든 안 줬든 과실은 매수인 거다. 왜? 적법한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점유할 권리.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래서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인도 청구 못하고, 왜?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으니까. 또 그에 따른 과실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587조하고 여기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자, 꼭 밑에 읽어볼게. 볼드체 읽어보면서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 목적을 매수인에게 인도했다면 매수인에게 과실이 기속된다. 즉 점유할 권리가 있다.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인도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만 이 경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했다면 별 문제 없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과실을 부당이익반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매매대금 다 안 줬다면 매매대금 청구하면서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원래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못해요. 동생관계이기 때문에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 업무하고 매수인의 대금이 동생관계이기 때문에 매매대금에 대한 별도 지연손해금 청구 못하는 게 원칙이야. 근데 지금 매도인이 매수인의 목적물 인도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동생관계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 청구할 수 있다. 587조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이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지연손해금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판례도 그렇게 사귀고 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2차 시험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여전히 부당이득 쪽으로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부당이익 청구할 수 있냐 없냐. 과실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종류채권 큰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특정의 방법, 뭐 선택권의 이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이런 거 있는데 다 뭐 객관식용이라고 보여주고 주관식으로 물어볼 것 같지 않다. 약정이 없는 경우 다 마찬가지고 다만 이 제한 종류채권 포함해서 제한 종류채권이든 제한종류채권 특정의 방법에 따라 특정이 됐다면 특정물 채권화된다. 그래서 286페이지 특정의 효과분 있죠? 거기만 잠깐 보는 건데 여기 위험부담하고 이게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당초 처음부터 특정물 채권, 특정물 매매일 때 하고 종류채권이 특정의 방법이 특정이 돼서 특정물 채권이 됐을 때 위험부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537조, 538조에 관한 얘기인 거죠. 그거는 이제 그 뒤에 채권 강론 파트에 좀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뭐 여기서 잠깐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537조가 채무자 위험부담제라고 돼 있죠. 그래서 537조, 538조는 위험부담은 당사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목적물이 소실됐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특정물 채권 관련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그 어떤 건물을 매도했다고 그렇게 가정하고 예를 알고 있으면 되죠. 그리고 건물이 화재를 소실됐는데 매도이든 매수이든 어떤 귀책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게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사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목적물이 소실됐을 때. 자, 이때 물건의 위험부담하고 대가의 위험부담이라는 표현을 쓰죠. 물건의 위험부담은 매수인이 진다고 봐요. 그 물건 청구 못한다는 이미 소실됐으니까. 자, 매매대금 대가의 위험부담은 매도인, 채무자가 진다고 봐요. 이때 매수인 같은 경우도 매매대금이라는 측면에서는 채무자지만 이게 위험부담은 목적물과 물건과 관련된 개념이기 때문에 채무자를 매도인으로 한정시켜요. 그래서 채무자는 매도인이라고 보시고 그래서 매매대금 채무자 위험부담자로서 대가의 위험부담 채무자가 이기 때문에 그 뜻이 매수인한테 매도인이 매매대금 청구 못한다라는 의미로 작용한다는 거죠. 요걸 이제 객관식에서 이제 주로 물어보는 건데 그래서 만일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이미 받았다면 돌려줘야 된다. 부당이득으로서 돌려줘야 된다. 즉 매수인 매도인한테 부당이익 청구한다.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거죠. 채무자 위험부담지 530. 그게 가장 큰 의미인 거예요. 그게 대가 위험부담 누구한테 지느냐? 채무자 위험부담지다. 매도인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목적물 기준으로. 자, 그런데 그것이 이제 538조 1항 전문 후문에 의해서 채권자 위험부담주의화 되는 경우가 있죠. 538조 1항 전문 같은 경우는 매수인한테 즉 채권자한테 어떤 귀책이 있음이 명백하다. 그러면 매매대금 매수인한테 청구할 수 있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인 거죠. 더 나아가서 538조 1항 후문이 있어요. 채권자 수령지체 중 채권자의 명백한 귀책은 아니지만 채권자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목적물을 소실했을 때 이때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역시 매매대금 청구할 수 있다. 즉 위험부담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에서 채권자 위험부담주의화 되는 경우죠. 그 정도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좀 더 이제 확장된 개념이 있긴 한데 영구적 불수령 의사표시와 관련해서 그건 나중에 이제 강론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밑에 금전채권 2차 객관식용이다. 다만 이제 금전채무 불이행에 관한 선임한 특칙과 관련해서 그 397조에 관한 얘기가 있죠. 요건에 관한 특칙으로서 채권자는 이행지체라는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채무자는 이행지체의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금전채권에 관한 어떤 특징을 말하는 것이죠. 금전채무. 금전채무는 이행 불능이 있을 수 없어요. 이행 지체가 있을 수는 있어도 280 성질상 그런 거죠. 287페이지 효과에 관한 특징과 관련해서
이제 금전채권에 관한 이 특징이 이자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런 관계가 있어요. 참고로 이자 지연손해금 우리 법무사 시험에서는 대여금 채권 관해서 2차 시험으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잠깐 설명드리면 물론 우리 시험에서요 대여금 채권을 또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박스 안에 있는 판례를 응용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해제와 관련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법무사 시험에 물어봤던 문제의 그 출제 의도를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박스 안에 있는 판례 해제와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게요. 그게 가능성이 있어요.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법무사 시험에 이런 식으로 물어봤단 말이에요. 2017년도쯤에 2차 시험에서 물론. 이게 이제 돈을 빌려주면서 대여일이죠. 대여일. 그다음에 이행기죠. 이행기. 대여일, 이행기. 돈을 빌려주면서 원금 예를 들어서 원금을 얼마 빌려줬다. 1,000만 원, 1천만 원 빌려줬다. 이때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자 약정을 별도로 빌려주면서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자 청구는 못하죠. 하지만 이행기 이후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죠.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정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이죠. 민사라면 5%, 상사라면 6%. 이거 지연손해금이죠. 물론 소장 부분 송달이 다음부터는 연 12%겠죠. 자, 그런데 이자 약정을 했다면 6% 이자 약정을 했다면 돈 빌려준 날로부터 이자 약정을 했다면 이행기까지 역시 6% 이자 약정이고 이행기 이후부터는 6% 상당의 지연손해금이죠. 근데 만일 이자 약정을 법정이자보다 낮은 3% 약정을 했다면 지연이자도 이행기 이후 지연이자도 3%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최소한대로 법정이자 지연손해금 이자 약정을 안 했을 때도 5% 지연손해금 인정받듯이 법정이자보다 낮은 3% 약정했을 때 최소한대로 이행기 이후부터는 5% 법정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 이런 식의 문제가 우리 법무사 시험에서 물어봤고 또 참고적으로 여기 우리 부교재로서 강의한 사례편에 가보시면 나중에 이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쭉 진도에 맞춰서 문제 풀어보셔야 돼요. 쭉 그래서 요 170페이지 가보면 이게 2020년도 법원 행시 기출 문제가 있어요. 거기서도 설문 1번이 이런 식의 문제인 거예요. 이자 약정을 안 했을 때, 아니면 이자가 법정이자 낮은 약정을 했을 때, 지연손해금. 계산 문제, 응용해서 계산 문제를 물어본 거예요. 최선대로 지연손해금 법정이자 보장받는다라는 거죠. 자, 이때 그러면 이런 건 되는가? 지연손해금 자체 3% 법정이자보다 낮은 3% 약정하는 건 되는가? 이건 된다. 이건 된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는 거죠. 자, 이제 이런 법리를 이해하시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갑이 을과 매매대금 1억인데 계약금 1,000만 원 지급했어요. 1,000만 원 지급한 상태에서 해제가 됐어요.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치자. 그러면 을이 갑으로부터 목점을 이전받았을 수도 있고 이전받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전받지 않았을 때 해제와 관련해서 1,000만 원 반환해줘야죠. 만일 목점을 인도받은 게 있으면 1,000만 원 반환해주고 목점물도 반환해주면서 사용이익도 반환해줘야죠. 자, 만일 인도받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동시행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객관식에서 잘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동시행관계가 있든 없든 1,000만 원 반환해주면서 1,000만 원 받은 날로부터 받은 날이죠. 다음 날 아니지.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고 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자 청구할 수 있다 그래요. 민사라면 5%겠죠. 법정이자. 즉 동시행관계가 있든 없든 이자 원금 해제와 관련해서 원금 반환을 해주면서 원금 반환으로부터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죠. 이때 이자가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그러죠. 법정이자라 그러죠. 당사자 간에 별도 이율약정이 없어도 5%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당사자가 4% 약정할 수 있나? 할 수 있어요. 6% 약정할 수 있나? 할 수 있어요. 법정이자라며 약정이 없을 때. 약정이 없을 땐 법정이자 5%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주의할 점이고. 그러니까 이자 약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이자 약정이 없으면 5% 법정이자고. 그래서 우리 조문에 법정이자 청구할 수 있다. 그 의미는 별도 이자 약정이 없을 때를 전제라는 개념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동시행이 있든 없든 법정이자 일종의 부당에 반한 성질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만일
을이 갑에 대해서 원금 1,000만 원 청구하면서 법정이자 상대 이자 청구할 수 있는데, 이자 약정이 있으면 5%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거를 지연손해금 쪽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즉, 좀 전에 이자, 지연손해금 이렇게 그런 구도로 이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해제된 날로부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거죠. 해제된 날이 이제 계약금 받은 날이겠지. 계약금 받은 날. 그에 따른 이제 해제 의사표시가 있으면 받은 날로부터 1,000만 원 반을 내면서 여기에다 이제 이자 5%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어느 시점에 지연손해금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지연손해금. 좀 전에 대여일 이행기 이렇게 받듯이. 그러면 이 지연손해금은 언제쯤 될 거냐라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부당해빠른 성질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원상의 부당해빠른 성질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을이 갑을 상대로 뭐야? 청구한 때예요. 청구한 때. 청구한 때부터는 지연손해금이다. 이자가 지연손해금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자, 지연손해금. 이런 성질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때 당사자가 별도 약정이 없다면 5% 법정이자로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요 시점까지 청구하기 전까지는 청구한 다음부터는 지연손해금 성질이다. 5% 지연손해금이다. 물론 당사자가 요거 5%인데 이걸 3% 약정할 수 있나? 할 수 있어요. 별도 약정할 수 있다. 우리 3%를 하자 했다면, 보통 안 하지. 근데 했을 수 있다는 얘기야. 했다면 여기도 청구한 다음부터 3%냐? 아니다. 여기는 5%다라는 거야. 여기 6% 했다. 여기 6%냐? 6%다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요런 좀 전에 맞던 그 이자 약정, 지연손 이게 여기에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응용할 수 충분히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 그래서 동시항변이 있든 없든. 자, 근데 만약 동시항변권이 있으면 어때요? 동시항변권이 있으면 동시항변을 깨뜨리고 청구해야지 지연손해금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 목적을 인도받은 게 있다면 목적을 이행 제공하면서 청구해야죠. 그래야지만 지연손해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연손해금과 관련된 얘기를 동시항변하고 엮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보이고. 그게 이제 지금 제가 말한 게 287페이지 동그라미 A, B에 관한 얘기예요. 이 동그라미 A, B는 대여금 채권 관련된 판례가 아니에요. 해제와 관련된 원상회복과 관련된 판례예요. 그래서 이 판례가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해 주셔야 되고. 우리 판례집에는 101페이지 있어요. 참고적으로. 288페이지. 손해배상 예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것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398조. 그래서 그 박스 안에 있는 판례라 기억해 두시는 건데,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시에 대비한 지연손해금비를 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일정의 손해배상 예정으로서 398조의 감액이 대상이 된다. 주의할 점은 이때 감액 대상이 되는 것은 비율을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감액하는 거다. 왜?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이지 예정 비율 감액 아니에요. 조문에 그렇게 됐어요. 액 감액이라는 뜻인 거고. 자, 관련 문제와 이제 최신 판례가 좀 들어가 있는데, 먼저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 금전 채무의 지연손해금이죠. 이행기의 정함염 채권이다. 그래서 금전 채무의 지연손해금 채권 이행기 정함이 없다면 청구받은 때 지치 책임대. 다만 여기에 이제 그 금전 수비대차 같은 경우 603조 2항 때문에 지치에 빠진 시기는 청구한 다음 날이 아니라 청구받고 상당 기간 지나야지만 지치에 빠진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셔야지. 일반적인 기한의 정함 채무, 가장 대표적인 부당히 빠른 채무는 청구한 때 지치에 빠지지만, 청구한 때, 정확하게 청구한 다음 날이겠죠. 하지만 금전수비대차가 만약에 기한의 정함이 없다면 청구한 다음 날이 아니라 청구받고 상당 기간 지난 시점부터 지치에 빠진다. 603조 2항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실무적으로 중요한 얘기인 거죠. 자, 한편 하면서 원금 채권과 지연손해금 이게 별개의 소송물이다라고 말하면서 볼드체 위주로 따라가 볼게요.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자가 신서로서 확정된 지연손을 청구함에 따라 비로소 발생하는 채권으로서, 그러니까 지연손해금이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지연손해금은 기한의 정함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청구한 때 지지에 빠지는데, 그래서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권, 채권자가 신서로서 확정된 지연손을 청구함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 채권으로서 전서의 소송물인 원금 채권이나 확정된 지연 채권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채무자는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해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 날로부터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이때 그 이율은 신소에 적용되는 법률이 정한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 이걸 설명해 보면,
즉, 예를 들어서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상대로 대여금 채권이 1억이었었어요. 1억을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았어요. 이때 판결 받을 당시 소장 부분 성립 다음날부터 지연 손해금 비율이 소촉법상 비율이 얼마냐면 예를 들어서 25%였다고 가정하자. 연 25%. 그러니까 1억 원에 대한 소장 부분 성립 다음부터 연 25% 이렇게 해서 판결을 받았어요. 자, 근데 이것이 10년 다 돼가요. 10년 다 돼갈 쯤에 그러니까 요 소장 부분 성달이 어느 시점부터 25%인데 이거 10년 다 돼갈 쯤에 다시 소를 제기한다. 시효 연장을 소유 제기 가능하죠? 자, 이럴 때 요 25% 현행법상으로는 이게 과거 판결 받을 때는 예를 들어서 25%였는데 예를 들어서 만일 이게 현행법상은 연 12%예요. 소장 부분 성달이에요. 그러면 1억 원에 대한 지원손해금이 현행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12%로 바뀌어서 적용시키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애당초 25% 그대로 적용을 받는다. 1억 원에서부터 뭐 변제기면 변제기 아니면 소장부 성달은 다른 날부터 면 25% 그대로 적용받아서 다 갚을 때까지 역시 25% 다시 판결을 받는다. 그래서 이게 그게 주의할 점이고. 근데 또 이런 판례 있죠. 요거는 이제 그 동그라미 1번 판례가 이제 그거와 관련된 건데. 그래서 원래는 요게 1억 원에 대한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애당초 그 판결 받을 당시 이유를 적용시켜서 현행법상이 아니라 25% 적용시켜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때에서 1억 원 이때부터 25%를 다 계산한 거예요. 계산하니까 한 6천만 원이 지연손해 확정된 지연손해금이 나왔어. 그럴 수 있지? 자, 원금에다가 그냥 원금에다 지연손해금 바로 청구하려면 요게 25%를 그대로 적용받는 거예요. 현재에도 과거 그때 기준으로 해서 계속 20% 그때부터 계속 20% 현재까지 앞으로 다 갚을 때까지. 그런데 요 1억 원에 대한 20%를 환산하는 거예요. 환산하면은 그때 과거 판결 받을 때도 현재까지 25%에 대한 확정된 지연손해금이 나오겠죠. 그것이 6천만 원이 나왔다고 치자. 이 6천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현행법상 기준으로 한다. 요거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붙인다. 이건 채권자 마음이잖아요. 청구하는 방식이 마음이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청구를 원금에다가 다시 확정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면서 확정 지연손해금 다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때는 현행법상 12%다. 현행법상 12%. 물론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과거 25%다가 그대로 물론 적용받는 것이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확정된 지연손해금에다 다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게 이음이에요. 확정된 지연손해금을 이율로 환산해서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 현재 그 기간을 따져서 환산할 수 있잖아. 날짜 계산해서.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별도 현행법상 기준이다. 현행법상 연 12%죠. 이해되셨죠? 이게 무슨 말인지. 계산 문제를 물어볼 수 있어요. 신청서를 물어볼 수도 있고 민법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주의할 점인 것이죠. 그 다음 이제 그 2번에 관한 판례예요. 자, 2번에 관한 판례는 판례사는 조금 이제 우리 그 판례집에는 이제 원문을 실어 드렸는데 판례사는 이런 거였었어요. 갑이 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원금 채권 청구하면서 지연손해금을 B라고 청구했어요. 요건 이제 원금이고 요건 이제 지연손해금 이렇게 청구하다가 갑으로부터 병이라는 자가 B라는 지연손해금을 B라는 지연손해금을 원금은 양도 안 받고 확정된 지연손해금이겠죠. 확정된 지연손해금을 양도받았어요. 양도.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양수금 청구했어요. B를 청구하면서 요건 이제 지연손해금이에요. 확정된 지연손해금 플러스 거기에 대한 또 지연손해금을 이렇게 청구했어요. 그런데 소송 제기하다가 요걸 소취했어요. 그리고 요것만 남겨놨어요. 확정된 지연손해금을 양도받아서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하다가 확정된 지연손해금을 소취하고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청구했어요. 그것만 남았어요. 자, 요거 확정된 지연손해금 현행법에서 연 12% 이렇게 했겠죠. 지연손해금이니까. 그쵸? 그렇지만 이거 인정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확정된 지연손해금이나 지연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게 소촉법상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요걸 청구를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일 지연손해금만 청구한다면 12% 청구 못한다. 그러면 그것도 알아두셔야 돼. 지연손해금을 아예 청구 못하는 거냐? 그렇지 않고 5% 상당의 지연손해금은 인정된다고 봤어요. 법정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 안 되는 것이 소촉법상 지연손해금이 인정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 판례 사례를 알고 있는 게 좋겠어요. 동그라미 3번은 뭐 큰 어려운 건 아니죠. 부존재 확인해서
요 객관식에서 뭐 가끔 물어보는 거죠. 부존재 확인해서. 자, 소적법상 연시 12%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이행 소송해야 되는 것이지 부존재 확인에서는 설사 그 내용 중에 이행 청구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하더라도 부존재 확인에서 타이틀을 달고 들어간다면 소적법상 연시 12%는 적용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자 채권, 법정이자, 그에 따른 약정이자. 약정이자가 법정이자보다 높을 수도 있죠. 낮을 수도 있고. 좀 전에 본 지연선행금과 연결돼서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자, 이자 채권은 3년 수매시효인데, 이거 지연이자, 지연선행금. 지연이자는 지연선행금이에요. 지연이자는 이자 채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연선행금은 3년이 아니라 원본 채권 성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이자 채권이든 지연선행금 채권이든 원본 채권을 전제하기 때문에 원본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리면 이자 지연이자금도 별도 소멸시효 완성된다. 즉 부정성이 적용된다. 즉 이자 채권, 지연선행 채권, 원본 채권에 부정한다. 물론 이미 받아간 것까지 소멸하지는 않아요. 이자 지연이자를 이미 받아간 것은 원본이 소멸시효 완성돼도 그것까지 다시 돌려 부당이익반환 청구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미 그러니까 아직 남아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직 갚지 않고 남아있는 미수 형태의 이자 지연선행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전제가. 자, 이자 제한법이든 대부업과 관련된 것이든 요 최고 제한 이율이 현행법상 연 20%다. 그게 기억하는 게 좋겠고, 물론 이제 막 알려줄 건데 이런 것들은 이자 제한법 이게 다 통합됐어요. 과거에는 좀 약간씩 달랐었어요. 그런데 현행 이자 제한법이든 대부업법이든 최고 제한 이율은 연 20%다. 이렇게 딱 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연 20%를 초과해서 이율 약정을 했다면 290페이지죠. 자, 연 20%를 초과해서 이율 약정을 했다면 무효로 봐요. 103조 위반 무효로 봐요. 그럼 103조 위반 무효이기 때문에 자, 이자 제한일을 초과해서 만일 이율 약정에서는 무효인데 근데 지급했다면 103조 위반으로 본다 그랬죠? 그럼 불법원이 급여일 거 아니에요? 그럼 반환 청구 못 해야 되잖아. 그게 논리적이잖아. 근데 우리 판례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근데 무조건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746조 적용 내지 유추 적용세율이에요. 746조 적용은 이런 거지. 수익자에게만 불법성이 있을 때, 즉 대부업자에게만 불법성이 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봐요. 제한 이율을 초과한 부분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반환 청구할 수 있으니까 상계도 가능하다. 원본 충당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유추 적용.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부분보다 현저히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조금 경미하다 이런 건 안 돼요. 현저히란 말이 들어가야지 유추 적용이다. 그래서 적용 내지 유추 적용. 대부업자의 그 불법성이 차용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커야 돼요. 아니면 대부업자에게만 불법성이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784 단서 적용 내지 유추 적용이다. 일부 불법성이 있다. 그건 안 돼요. 그거 갖고는 반환 청구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현저히란 말이 들어가야 된다. 판례 표현에. 자, 현저히 하면은 이제 유추 적용에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원본에도 충당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밑에 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이하의 이제 판례들이 있는데 동그라미 1번은 뭐 큰 의미가 없고 2번 같은 경우는 이 제한일을 초과해서 그러니까 제한일을 초과해서 약정을 하면 이자제한법 대법법 위반으로서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인데 지급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있냐고 하여서 740조 단서 적용 내지 유치용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면 원본에 충당할 수 있다. 부당이익 반환 청구도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리고 상계도 가능한 것이고 반환 청구권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럼 부당이익 반환 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손해 발생은 없는 거냐? 그래서 불법행위 손배 청구는 못하는 거냐? 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 즉 제한일을 초과해서 지급하면 부당이익 반환 청구도 인정되고 불법행위도 인정돼요. 이 불법행위도 인정된다는 게 주의하셔야 돼요. 이 불법행위라는 것이 형사불법이라는 거예요. 형사불법. 그래서 벌금 받을 수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즉 제한일을 초과해서 약정한 것만으로는 형사불법은 아니에요. 판례는 그렇게 보는 것을 보여줘요. 지급했다면, 그래서 지급받았다면, 받은 사람이 처벌받는다 이거죠. 제한일을 초과해 지급받았다면. 그래서 형사불법이 될 수 있고 그에 따른 민사불법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당이득과 불법 선배가 경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부당이익 반환 청구 있다고 해서 불법행위 성립이 방해되지 않는다.
그런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3번 지문 같은 경우가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사무관 승인 시험에서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사무관 승인 시험에서 여기 출제한 적이 있는데, 선의자 공제에 관한 얘기인 거죠. 이거 실무해 보신 분은 좀 더 알지 않으실까 싶은데, 그죠? 선의자 공제. 근데 이게 이제 승진 시험에서 2차 시험으로 봤어요. 자, 이게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동그라미 3번 판례를 기초로 해서 이제 물어봤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게 이 판례 말고도 그 전에도 판례가 또 있었어요. 그 전에 판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1억을 이제 빌려주기로 하는 거예요. 1억을 빌려주는데 보통 원금 1억 빌려주면서 그에 따라 이제 이자 약정을 하고 뭐 이렇게 이행기 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리 이자를 띄는 거예요. 미리 1억 원을 대여해 주기로 약정은 이렇게 하지. 약정은 이렇게 하는데 선이자를 2천만 원을 띄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띄었다. 그럼 실제로 을한테 가는 돈은 얼마예요? 8천이겠죠. 8천만 원이 가겠죠. 그러면 이제 이자 약정이 제한일을 초과하냐 초과하지 않냐와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이자 약정을 실제로 수령한 금액에서 적정 이자 약정을 정한 다음에, 그러니까 제한일을 초과해서 약정을 했다면 그건 무효잖아요.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약정을 해서 이게 이제 선의자 명목을 띈 차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차액만큼은 뭐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것이지. 선의자 공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이율 약정을 한 다음에 8천만 원 기준으로 이율 약정한 다음에 선의자 명목에서 공제한다. 자, 선의자 명목에서 공제하면 차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차액은 무효인 거죠. 그럼 무효는 어디서 공제하냐? 1억 원에서 공제한다. 여기서 공제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공제한다. 이런 게 이제 주의할 점이에요. 이게 사무관 시험에서 물어봤는데 살짝 난이도가 높게 물어봤어요. 무슨 계산 문제도 약간 복잡하게 했고. 어쨌든 이게 출제한 적이 있다. 볼드체만 정도만 확인해 볼게. 선의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 이자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죠. 요 선의자 명목으로 초과 받은 거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본, 요 당초 원본, 약정한 원본, 수령한 금액에서 공제한다는 거 아니에요. 당초 원본에 공제한다.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 원본이 당초 원본을 말하는 거다. 선택채권, 이것도 뭐 객관식용이다. 주관식으로 물을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 뭐 주의할 점이 있다면 선택채권 선택의 효과는 소급해 있고 제3자격을 해지 못한다라는 386조 선택의 효과가 가는 게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급부 불능에 의한 특정 385조가 있는데 291페이지. 객관식 풀다 보니까 이거 뭐 물어볼 수도 있겠다 싶은 이게 있더라고요. 내가 객관식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선택 그 조문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385조. 우리 교재는 290 맨 밑에 있고,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거나 또는 후에 이행 불능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즉 채무자가 부담할 게 A 의무도 있고 B 의무도 있어요. 이제 선택에 관한 문제죠. 근데 처음부터 요 A 의무가 불능이에요. 아니면 사후적으로 불능이 됐어요. 그럼 잔존한 요 B 의무만 남게 되는 거죠. B 의무를 이행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 문장이지. 다만 이는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 불능이 된 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잔존한 것에 존재하는 게 아니다. 즉 선택권 없는 자, 채무자라고 가정할게요. 선택권 제가 채권자라고 봐서 선택권 없는 채무자의 과실로 이게 불능이 됐어요. 그러면 채권자는 뭐라는 거예요? 요거 당연히 여기에 잔존하는 게 아니라 요걸 선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요걸 선택했으면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불능인 목적물, 이행 불능인 목적물을 선택했을 때 목적물 자체를 취득하지는 못하죠. 하지만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권 없는 자의 과실로 이게 불능이 됐을 때는 그 상대방은 그 당의 목적물을 선택해서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정도 하나만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게 이제 그 객관식 문제 풀다 보니까 살짝 그 준사례형으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채권의 효력으로 가보시면, 뭐 채무와 책임의 분리, 뭐 이 정도와 관련해서
채무 없는 책임. 이 정도 하나 개념 정의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물상보증이라든가 저당무상 제3자는 채무 없고 책임만 지는 자죠. 채무 없고 책임만 지는 자. 그럼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 이 채무 없고 책임만 지는 지는 자, 물상보증이나 제3자, 이자들이 그 의무를 이행 안 하면 그 자를 상대로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제3지익자라든가 물상보증인 상대로 이행 청구소송 제기할 수 있나?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 청구소송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임의경매 등으로 집행하면 되는 것이지 이행 안 한다고 해서 불능이라고 해서 채무를 했다는 손해배상 아니면 이행 청구소송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객관식 문제집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행 소송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고 적격이 없다는 얘기 제 말은. 채무자가 피고 적격이 있는 것이지. 하나 기억해 두시고. 책임이 한정되는 채무죠. 이거면 상속인의 한정승인과 관련된 건데 한정승인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이제 친족 상속할 때 잠깐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참고적으로 그 한정승인과 특별 한정승인에 관한 전환차 판결이 있었죠. 그게 최근 입법화됐어요. 즉 과거 그 특별 한정승인과 관련해서 그 법정 대리인 기준으로다가 인식 기준으로 따지는 게 전환차 판결이 있었잖아요. 그거 부당하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에서 다수 의견에서 의견을 피력했어요. 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너무 미성년자한테 불리하고 가혹하다고. 그래서 그것이 미성년자한테 유리한 쪽으로 입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최근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 법정 대리인 인식 기준이 아니라 3개월 그 기준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기준으로 삼는다. 인식 기준으로 삼는다.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그런 거 하나 이제 나중에 가서 한정승 할 때 좀 더 그 개정 법률 나눠드리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물론 한정승인과 관련해서 우리 법무사 시험에서 민사신청서로 물어본 적이 있다 그랬어요. 민사신청으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청구지시 작성하는 쪽으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한정승인과 관련해서. 그래서 주의할 점은 이제 그 한정승인 했다 그래서 원고 청구 기가 아니에요. 원고 청구 인용인데 다만 아버지가 남겨둔 재산 한도에서만 이행하라, 채무를 이행하라 이런 식으로다가 한정적으로다가 청구 취지 내지는 판결 주문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되겠어요. 그걸 물어본 적이 있다라는 거. 가능성은 좀 낮아졌죠. 이미 출제했으니까. 자, 채무 불이행을 한 일반적 요건으로서 390조를 토대로 한 요건인 것이죠.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이 행해지지 않고 있을 것, 채무자의 기재사가 있을 것. 이게 포괄적 그 요건의 일종의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거절 이런 걸 다 포함시켜서 위법할 것, 채무자에게 책임 능력이 있을 것. 자, 이에 더해서 이행지체라면 544조 요건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에 더해서. 이건 일반적 요건이고 좀 더 구체적 요건은 이행지체에 관한 채무불이행에 관한 요건이라면 544조. 왜? 채무불이행은 크게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거절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행불능이라면 546조 더해서 이렇게 근거를 제시해 주면 되는 것이죠. 이행거절은 이행기 판례가 말하는 이행기절은 이행기 전 이행거절을 말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 판례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행기 이후 이행거절이 있을 수가 있죠. 544조에 보면 그거 있어요. 이행기 이후의 이행거절은 엄밀하게 판례가 말하는 이행거절은 아니에요. 즉 이행지체에 포섭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이행기 이후 이행거절도 이행지체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이행보조자와 관련해서 391조 조문이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해 두시고 이 요건과 관련해서 이행보조자를 하나 시험에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게 판례 사안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특히 변호사 시험에서 이 이행보조자와 관련된 문제를 출제한 적도 있었어요. 최근에. 우리 시험에서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몇 개 판례 사안의 내용이라든가 조문의 근거, 위치라든가 이런 걸 좀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유과실은 채무자의 고유과실을 본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 그 자체 이행 고유과실은 없지만 이행보조의 고유과실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 채무자의 고유과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한테 채무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리고 이행보조자한테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래서 부진정의 채무관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시키는 것이죠. 자, 이행보조자한테 채무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이행보조자하고 채권자는 채권관계, 계약관계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채무자한테 채무행 문제인 것이고 이행보조자한테는 불법행위 문제다. 그래서 물론 불법성의 요건을 갖춰야죠. 그래서
부진령 연애체험 관계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다. 그러면 부진령 연애체험 법리 적용, 절대요, 상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시켜서 물어볼 수 있다는 거 이게 그런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그 이행 보조자로서 피용자를 하면 일반적으로 290조 상단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동그라미 2번 채무 이행 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 족하고 동그라미 3번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시 감독 관계에 있으면 피용자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피용자 사용자 책임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시 감독 관계에 있어도 되지만 없어도 되지만 있어도 이행 보조자가 될 수 있다. 있든 없든 된다. 다만 있다면 피용자 사용자 관계도 같이 중첩적으로 정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판례상 하나 기억해 두시는 거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목적물 사용 수익할 의무가 있잖아요. 임차는 차임지 의무가 있고 이때 목적물이 일부 사용 수익 불응됐어. 그래서 임대인이 수선을 해줘야 될 판국이야. 수선을 해주는데 수선업자한테 도급을 줬어요. 임대인이 도급인이고 수선업자는 수급인이겠죠. 그래서 수선업자가 수급인이 수선하다가 고유가실로 화재가 발생해서 소실돼 버렸어요.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채무행 책임 물을 수 있냐? 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행보조자. 그리고 물론 그 수선업자한테는 불법행위 책임도 가능하죠. 만약에 요건을 갖췄다면. 그래서 부진연의 채무 관계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도급인 임대인과 수선업자 사이에서는 지시 감독 관계가 없는 게 원칙이야. 왜? 도급은 노무도급이 아니라 지시 감독이 없는 게 원칙이라고. 지시 감독이 없어도 이행 보조자로서 볼 수 있냐? 그렇다라고 보면 판례다. 여기서 개념 정의로서 나온 얘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또 판례를 가보시면 문단 바뀌는 부분이죠. 또한 이행 보조자가 채무자와 계약 그 밖의 법률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3자가 단순히 호의 동그라미죠. 호의로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채무자의 용인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면 제3자는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 이행보조 활동이 일시적인지 계속적인지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게 관련 판례 사안이 있는데 그 관련 판례를 변호사 시험 문제에서 출제한 적이 있어요. 요 지금 또한 이하 읽어본 부분 있죠? 네 줄이 있죠? 문단 바뀌는 부분. 그게 변호사 시험 문제에서 최근에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 사안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지. 그 여행하려고 하는 자가 있는데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그 숙박과 그 승마 체험을 같이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서 판매한 상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구매해가지고 이제 숙박 이용권을 이제 그 결제를 했는데 현지에 가보니까 아직 그 개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승마 체험이 아직 그 구비가 안 된 상태였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임대업자가 뭘 이제 요청했냐면 주변에 그 승마 교관이 있는데 영화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판례사안이야. 그 승마 교관인 그 영업자한테 부탁을 했어요. 잠시 좀 해달라고. 호의죠. 호의를 해줬어요. 자, 이러다가 사고가 발생했어요. 낙상했어요. 이때 그 집주인 임대업자한테 숙박업자한테 책임 물을 수 있냐? 채무 책임 물을 수 있냐? 그렇다. 일시적이죠. 호의죠. 그래도 이행보조자. 그렇다라고 본 판례다. 그래서 거기 또 역시 승마교관한테도 뭐 불법성이 인정된다면 불법성이 인정돼야 되겠지. 요건을 갖춰야겠지. 그러면 부인여체험 관계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행보조자 책임을 물은 채무행 책임 물은 판례사안을 물어봤다. 변시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296페이지 이행지체로 바로 갈게요. 나머지 건 안 하셔도 돼요. 하는 것만 같이 그냥 해요. 그래도 충분하니까. 이행지체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채무행 요건으로서 390조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544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행계 이행이 가능할 것, 해태할 것, 그에 따른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할 것, 그 다음에 귀책사유가 있을 것 이렇게 살펴보시는 거고, 물론 이제 이행지체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따지면 544조 지체, 최고, 지체, 해제권 발생, 해제에서 표시 이렇게 가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295페이지 하단 이행기에 해태할 것과 관련해서 기한 유예를 줬다. 자, 이행기가 있는데 이행기를 늦춰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늦춰진 유예된 기간까지는 지체 아니죠. 자, 판례 하나가 있지. 지급을 위하여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 어음 발행해 주는 거죠. 만기가
원래 이행기보다 뒤로 늦춰서. 주의할 점은 이행기 전 어음을 발행해야 돼요. 즉 지체에 빠지기 전 어음을 발행해야 돼요. 지체에 빠진 이후에는 이와 같이 이행기 이후에 기한 이후에 인정 안 된다. 이런 식의 사법시험에서 출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판례 하나를 기억해 두시는 거고, 기한 유예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와 관련된 문제죠. 296페이지 반가로 1번. 이행기가 도래했을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 안 하는 거지. 확정기한 뭐 어려운 거 아니고 기한 도래한 다음 날부터. 추신명령은 추신 청구 받은 다음 날 지체죠. 불확정기한은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지. 자, 기한이 없는 채무 물어본다면 양가로 다번이지 않을까. 주관식으로 물어본다면. 그래서 기한에 정하는 채무 가장 대표적인 게 부당에 빠진 채무고, 청구한 때 정확하게는 청구한 다음날 지체에 빠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그랬죠.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소비대차, 금전소비대차는 683조 2항 때문에 청구받은 다음날 지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청구받고 상당기간 지나야지만 지체에 빠진다.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은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이행기체에 빠진다. 이게 법원 승지시험에서 2019년도에 물어본 적이 있다. 쟁점 하나로. 자,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불법행위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원래 불법행위 시에 결과 발생한 것이 일반적이야. 그걸 전제라는 규정인 거예요. 자, 불법행위 시부터 지연손해금 청구할 수 있다. 다음날 아니에요. 불법행위 한 날, 그 당일날부터 지연손해금 청구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이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 불법행위 시점과, 이건 객관식에서 물어보는 판례이기도 해요. 불법행위 시점과 결과 발생 시점에 시차가 있어요. 그러면 결과 발생 시부터 지연손해금이다. 결과 발생 다음날 아니에요. 결과 발생 당일날부터다. 이렇게 주의할 점으로 알아두시고, 참고적으로 법원 승지는 불법행위한 날부터 손해가 발생한 걸로 봐가지고 불법행위한 날부터 지연손해금 인정해준 사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또 하나 그 볼드체 언저리에 있는 얘기인데, 이행기의 정함염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죠. 이행기의 정함염 채권을 양도했을 때 양수금 청구와 관련해서 대항요건 가졌다면 청구한 다음날 지체에 빠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직 대항요건 못 갖춘 상태에서 양도받았다면, 그래서 양수금 청구했다면, 그 청구 소송 중에 대항요건을 갖추겠다면 대항요건 갖춘 다음날로부터 지체에 빠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양가로 3번.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할 것. 동시항변 같은 것이 있으면 위법하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판례가 거기 채권 가압류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조금 더 키워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이제 중요해 보이고. 자,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할 것, 그 밑에 채권 가압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기에 병이라는 자가 가압류했다. 채권 가압류죠. 이렇다면 이건 금전채권 가압류겠죠. 이건 매매대금이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상황을.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반대로. 이게 매도인이고, 이거 매수인인데, 요 을의 채권자가 가압류할 수도 있어요. 사안을 달리해서 정의라고 할게요. 정이 가압류했다. 이것도 채권 가압류다. 물론 여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채권, 청구채권 가압류겠죠. 이전 등기, 청구채권 가압류겠죠.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이쪽일 수도 있고 이쪽일 수도 있다. 사례를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뭐 대여금 채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자, 이럴 때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이쪽을 먼저 하고 이쪽을 할게요. 이쪽에 대해서 두 가지 형태의 문제가 물어볼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판결은 뭐 청구 인용, 기각, 뭐 일부 인용 이렇게 물어보겠죠. 인용이다, 인용. 지급금지 명령인 것이지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받았는데 아무런 지장 없다. 이쪽도 마찬가지야. 을이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받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어요. 다만 판결의 내용이 여기하고 약간 달라요. 여기는 무조건 원고 승소 판결이야. 인용 판결이에요. 여기는 조건부 판결이야. 왜 여기는 인용 판결이고 왜 여기 조건부 판결이야? 여기는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만약 판결받으면 막바로 등께 간다. 이자를 해친다. 근데 여기는 판결받았다고 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거냐? 지급받지 못해요. 지급금지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판결받아도 집행 못할 수 있다. 여긴 판결받고, 근데 여긴 판결받고 바로 집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긴 조건부 판결을 내려줘야 된다. 의사진을 명한 판결 관련해서. 그 차이점을 인식해서 쓰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또 하나 이쪽은 뭘 물어보냐? 이행기에 이행을 안 한다면, 이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 안 한다면 지체냐? 채권 가압류가 있음을 이유로 지체를 면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 이행기에 이행을 하면 채권 가압류가 있음을 이유로 항변하지 못한다. 지체 면하려면 공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어. 더 나아가서 여기에 채권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양도받았다. A라고 할게요. 양도받았다. A. 양도받을 수 있는가? 가압류 있는 상태에서 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가? 양도받을 수 있어요. 부담을 안고 양도받는 것이죠. 양수금 청구할 수 있는가? 그래서 판결받을 수 있는가? 할 수 있어요. 문제 없어요. 문제는 의자가 두 번으로서인데 이게 가압류에서 세 번째 본안승소했어요. 그래서 압류했어요. A의에 대한 채권 양도는 효력 있는가? 없어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양수금 청구는 뭐야? 기각이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응용해서 물어볼 수 있다는 거고. 물론 더 응용한다면 압류 플러스 추심 명령이다. 그럼 각하다. 압류 플러스 전분 명령이다. 기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응용해서. 자, 요기와 관련해서 좀 더 생각해 보면 의리 갑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인용이죠. 인용 판결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조건부 판결이다. 가압류 집행이 해제되는 조건으로 가압류한테 소유결정을 이행하라. 이행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인데 의사진을 명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답안지에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막바로 등기해갈 수 있는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 이행 판결을 받으면 이자를 해친다. 그런 걸 답안지에 쓰시면 되고. 근데 만일 갑이 을한테 이전 등기 해줬다면, 채권 가압류가 있는데 이전 등기 해줬다면 할 수 있나? 가압류가 있는데 이전 등기 해줄 수 있나? 네, 할 수 있어요. 등기할 수 있어요. 이게 부동산 이게 등기하더라도 막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판결을 받으면은. 자, 그러면 갑은 뭐야? 불법행위다. 왜? 등기하지 말라는 의미다가 이게 송달을 해줄 거라고요. 가압류돼 있으니까 너 등기해주면 안 돼라고 경고를 날린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이 사람이 알면서도 모르는 게 아니라 안단 말이에요. 가압류 송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불법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뭐 할 수 있다? 불법 선배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최신판에 이런 게 물어본 게 있어요. 등기된 상태에서 이렇게 갑을 B한테 등기 갔다. 말소할 수 있는가? 안 돼요? 효력이 있으니까. 이런 거 물어봤어요. 다만 이렇게 불법 선배 청구를 물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근데 넘겨줬는데 불법행위가 성립했는데 이것이 이전 등기 청구 기초가 되는 원인은 매매죠. 여기도 다 물론 매매고 매매를 해제했다. 적법하게 해제했다. 어느 일방의 채무령을 해제하든 적법하게 해제했다. 합의 해제도 가능해요. 합의 해제가 이 사람을 해야 할 의도만 아니라면 어떤 다른 일정한 사정이 생겨서 합의 해제는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법정 해제는 당연히 되고 합의 해제도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원래 합의 해제는 이 사람이 해야 할 의도라면 합의 해제는 안 되는데 의도 아니라면 해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만들기 나름이야. 해제가 합의 해제인데 이 사람이 해야 할 의도가 아니라 어떤 사정이 생겨서 해제 이런 상황이 꾸며진다면 합의 해제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자, 어쨌든 적법하게 해제가 됐다. 해제가 됐다면 갑의 정에 대한 불법 손배 책임은 면하는가? 면한다. 해제, 소급표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시킬 수 있으면 되겠어요. 추가 프린트를 잠깐 한번 가봐요. 네, 23페이지 추가 프린트를 봐보세요. 23페이지 추가 프린트.
23페이지 추가 프린트 그 중하단에 나와 있는 별 2개짜리 판례 있죠? 그걸 좀 중요시 해주시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거기 들어가 있다. 소유권 청구권 가압류와 관련해서 23페이지 중하단에 나와 있는 거 별 2개짜리. 자, 다시 교재를 가보시면 297페이지 효과 강제이행, 그 다음에 손배 청구 이런 쪽으로 적용할 수 있다. 지연 손해금, 전보배상 뭐 그런 것부터 하시고 좀 전에 그 말씀드린 목적물 매매에서 인도와 관련해서 과실 부분 그런 거 말씀드렸죠? 587조와 관련해서 거기가 그런 얘기가 들어있고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고 298페이지 동시항변 파트가 있는데 이건 잠깐 쉬었다 할게요.